당신이 꽃을 보고 새소리를 듣는 즐거움이 언제까지 계속될 거라고 보는가? 당신이 꽃을 보고 올해 꽃 구경 가셨었나요? 멀리 갈 수도 있고 그냥 이제 멀리 가지 않아도 다니는 길가에 꽃이 핀 것을 보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꽃을 내년에도 볼 수 있을까요? 내년에도 내가 그 꽃을 보리라고 100%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순서대로 간다면 내 차례가 언제인지 알 수 있겠지만 순서대로 가지는 않잖아요. 내년에 꽃을 또 볼 수 있는지 없는지 100%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올해 꽃을 볼 때 마치 마지막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소중하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밥을 먹는 것, 코로 숨을 쉬는 것, 내 발로 어디를 갈 수 있다는 사실이 기적처럼 다가올 날이 있을 것이다. 밥을 먹는 것, 코로 숨을 쉬는 것, 최소한 이 두 가지는 너무 당연하다는 생각이 우리는 보통은 들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누구나 예외 없이 내 발로 어디를 갈 수 없는 순간이 오지요. 그리고 내 손으로 밥을 먹을 수 없는 순간이 오지요. 내 코로 숨이 안 쉬어지는 순간이 오지요. 그래서 그것이 기적처럼 느껴질 때, 지금은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이 언젠가 기적처럼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언젠가 내가 더 이상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없어서 더 이상 그런 것들을 당연히 누릴 수 없는 그런 때가 되어서야 그것의 소중함을 느끼는 것보다 그 훨씬 전부터 조금 더 일찍 내가 숨 쉬는 게 당연하지도 않고 내가 걸을 수 있는 게 당연한 것도 아니고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당연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일찍 알면 알수록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보고 듣고 말할 수도 없었던 미국의 헬렌 켈러는 우리에게 삶을 대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할 수도 없어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안 돼요. 상상할 수 있나요? 그런 상태를? 내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해. 그런 상태를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나요? 그런 그녀가 에세이도 냈죠.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제목이 사흘만 볼 수 있다면이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하루하루의 소중함을 잊고 사소한 일에 매달린다고 아쉬워했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기쁘고 행복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이유들을 볼 때 헬렌 켈러처럼 내가 더 이상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것보다 더 어려운 점을 가지고 계신 사람들이 있나요?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보이지 않고 듣지 못하는 걸 한꺼번에 가진 사람보다는 적은 일 아닐까 생각되네요. 그래서 헬렌 켈러가 그분은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그녀만큼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헬렌 켈러가 말했어요. 맹인인 나는 맹인이 아닌 당신에게 한 가지 힌트밖에 줄 수 없어요. 헬렌 켈러는 행복한데
멀쩡한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헬렌 켈러가 한 가지 힌트밖에 줄 수 없다고 했어요. 맹인인 나는 맹인이 아닌 당신에게 한 가지 힌트밖에 줄 수 없어요. 내일이면 맹인이 될 사람처럼 당신의 눈을 사용하세요. 헬렌 켈러가 뭐라고 했어요? 내일이면 맹인이 될 사람처럼 당신의 눈을 사용하세요. 아프리카 나미부 사막에는 고독한 수행자가 살고 있다. 하찮은 물방울을 보석처럼 여기는 풍뎅이다. 열흘에 한 번 정도 사막에 안개가 끼기 시작하면 풍뎅이는 이 보석을 얻기 위해 가파른 모래 언덕을 오른다. 언덕의 높이는 대략 100m나 된다. 2cm 남짓한 풍뎅이 체구에 견주어 보면 사람이 에베레스트 산을 등산하는 격이다. 2cm만한 풍뎅이가 100m를 가려면 사람이 에베레스트 산을 등산하는 격이래요. 풍뎅이는 한시도 지체하는 법이 없다. 해가 뜨기 전에 언덕 꼭대기에 도착해야 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해가 떠버리면 안개가 다 말라버리잖아요. 근데 사막에서 최소한의 물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해가 뜨기 전에 언덕 꼭대기에 도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윽고 정상에 닿은 풍뎅이는 먼 바다에서 촉촉한 산들 바람이 불어오면 머리를 땅바닥에 향한 채 물구나무를 선다. 풍뎅이 등짝의 돌기 끝에 안개 속에 수증기가 모여 물방울을 형성한다. 물방울이 점점 커지면 무게를 이기지 못해 돌기 아래로 굴러 떨어진다. 돌기 아래 부분에는 물방울이 잘 구르도록 매끈한 왁스 성질을 띠고 있다. 물방울들은 경사진 등을 타고 풍뎅이 입속으로 흘러 들어간다. 풍뎅이는 안개로부터 물을 만들어내는 노하우로 생존을 이어간다.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사막에서 한 달에 서너 번씩 이런 거룩한 의식을 치른다. 우리에게 하찮은 물방울 몇 개를 얻기 위해 거대한 모래산을 기어오르는 고행을 마다하지 않는다. 말레이시아 열대우림에선 개미들이 집단으로 고행의식을 치른다. 폭우가 내려 개미집으로 물이 흘러들면 일개미들이 우르르 몰려 나온다. 힘을 합쳐 둥지 입구에서 몸뚱이로 빗물을 틀어막는다. 작은 몸집으로는 역부족이다. 물이 계속 새어 들어온다. 하지만 비가 그치고 몇 시간이 지나면 개미 둥지에는 빗방울이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다. 그 많던 빗물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궁금증을 참지 못한 독일 과학자 둘이 나섰다. 그들은 이 개미의 한 개체군을 프랑크푸르트 대학교에 있는 자신의 연구소로 옮겼다. 카라울라쿠스 무티쿠스로 불리는 개미다. 그들은 노란 색소를 탄 물 2ml를 개미 둥지에 직접 주입했다. 그러자 개미들은 술을 들이키듯 노란 액체를 마시기 시작했다. 20분쯤 지나자 개미가 둥지 밖으로 한꺼번에 몰려 나왔다. 배 부위를 가파르게 들어 올려 물방울을 떨어뜨렸다. 개미들이 노란 물을 소변으로 배출한 것이다. 과학자들이 여러 번 실험을 반복했지만 결과는 똑같았다. 2mm의 물방울을 제거하기 위해 개미들이 오줌을 눈 횟수는 3,000번이나 되었다. 이들은 대개 물방울을 입에 머금었다가 소변으로 방출하는 방법으로 물을 수송한다. 다른 개미 종에서는 물방울을 등에 지고 실어 나르기도 한다. 지상에 개미들이 번성하는 것은 이런 생존 비법을 터득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 중에서도 합동 소변보기는 진화의 극치이다. 독특한 문제 해결 방식도 놀랍지만 그들의 끈기는 경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고작 작은 물방울 하나를 없애려고 3,000번이나 반복해서 소변을 눕니다. 물을 마시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사람에게는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에 해당되는 거대한 모래 언덕을 기어오르는 풍뎅이나
또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것을 3,000번이나 먹어서 소변을 3,000번이나 싸는 이 개미를 어떻게 우리가 미물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마음의 평정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는 제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마음의 평정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더니 청어 한 마리를 끈에 매달아 마을에 끌고 돌아다녀 보거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조롱과 야유를 퍼부을 것이다. 청어, 그러니까 물고기요. 물고기 한 마리를 매달아 가지고 마을을 끌고 다녀보래요. 그랬더니 제자가 고개를 갸웃했죠. 사람들이 야유를 보내면 마음이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 같은데요. 그때 스승이 말을 이었다. 마음의 평정을 향한 첫걸음은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생각을 떨쳐버리는 것이네. 마음의 평정을 향한 첫걸음은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생각을 떨쳐버리는 것이네. 미국 정신과 의사 조지 윌트는 자신이 상담한 환자들의 걱정거리를 분석한 결과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 걱정의 40%는 현실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과거에 대한 것이고 22%는 아주 사소한 것들로 걱정을 할 필요조차 없는 것들이고 4%는 사람의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나머지 4%만이 사람이 바꿀 수 있는 일에 대한 것이다. 평소 우리들이 걱정한 것의 96%는 부질없는 걱정이라는 얘기이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다시 들어도 항상 새롭죠. 우리들이 걱정하는 거에 96%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거나 이미 일어나 버렸거나 아니면 너무 사소해서 걱정할 필요도 없거나 아니면 그 중에 4%는 정말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어쩔 수 없거나 너무 사소하고 그런 게 다 96%인 거죠. 단지 4%만 진짜 걱정할 만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라틴어에 아모르 파티라는 말이 있다. 아모르, 사랑하다. 파티, 운명. 네 운명을 사랑하라는 뜻이다. 자기에게 주어진 조건들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행복의 번호표를 뽑은 사람과 불행의 번호표를 뽑아 들고 있는 사람. 전자는 자기 손에 든 것을 보는 사람이고 후자는 남의 손에 든 것을 보는 사람이다. 전자는 가진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고 후자는 갖지 못한 것에 대해 불평하고 있는 사람이다. 전자는 만족의 미소가 입가에 머물지만 후자는 불만의 주름살이 눈가에 남는다.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이 아니다. 불평이다. 불평의 어머니는 비교이다. 남이 가진 것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자기 삶에 투덜대는 불평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삶의 감사함을 느끼기보다는 불만족한 감정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수험생들은 대개 시험 보는 날 아침엔 죽을 먹지 않는다. 죽을 쏠지 모른다는 걱정 때문이란다. 어떤 학생은 반대로 죽을 먹고 시험장에 간다. 식은 죽 먹듯이 시험을 보겠다는 의도에서다. 매사 생각하기 나름이다. 매사 생각하기 나름이다. 식은 죽 먹듯이 시험을 보겠다는 의도이다. 불친절은 울퉁불퉁한 성격 탓이 아니다. 상대의 인격을 무시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다. 만약 상대가 자기 회사의 사장이나 일국의 대통령이라면 그러겠는가? 여기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불친절하다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불친절했다면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이었다면, 뭐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었다면, 아니면 내가 일하는 데의 최고 사장님이거나,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렇게 불친절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순간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반성해 봅니다.